자, 계속해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스위치 S를 열었을 때, 오픈했을 때, 열었을 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스위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류계가 지시가 10A였습니다. 여기에 10A. 그러니까 스위치를 열었을 때 전류가 10A였는데, 그런데 스위치를 닫으면 전류가 몇 암페어가 될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 어떤 것이 키포인트가 될까요? 스위치를 열고 닫았다라고 했잖아요.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스위치를 열었을 때 하고 스위치를 닫았을 때 하고 바뀌는 게 있었어요. 어떤 게 바뀌었을까요? 그렇죠. 저항값이 바뀌어야 돼요. 저항값이. 스위치를 열었을 때는 저항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죠? 요거 두 개가 무슨 연결되어 있어요? 병렬 연결에 거기에 4ohm이 직렬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게 저항이 있었는데 스위치를 닫으면 병렬 연결에 얘도 병렬 연결이 되죠. 그리고 그 두 개가 직렬 연결되는 겁니다. 즉 저항값이 바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스위치를 열었을 때 저항값은 얼마일까요? 열었을 때는 저항값은 두 개가 병렬이니까 병렬 구하는 거 아시죠? 이제는 이거 이해를 하셔야 돼요. 공부를 했으니까. 거기에 4가 직렬이죠. 직렬은 더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구해보니까 얘가 6ohm이 됩니다. 그런데 스위치를 닫으면 저항값이 얼마가 될까요? 병렬이죠. 또 병렬이죠. 얼마가? 4하고 12가. 그래서 더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저항값이 얼마가 되느냐라고 하면 5가 됩니다. 5가. 즉 저항값이 6에서 저항값이 5로 바뀌면 전류값은 늘어나겠어요? 줄어들겠어요? 전류값은 당연히 늘어나겠죠? 전류값은 늘어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합성저항 구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저항을 구하는 방법을 배웠으니까 그 방법대로 합성저항을 구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저항값이 열고 닫고 했을 때 6에서 5로 저항값이 줄어들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전류값은 증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가 있었느냐라고 하면 전류 I는 어떻게 되죠? R분의 V라고 하는 이 식에 의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은 오음의 법칙이라고 하는 식입니다. 오음의 법칙을 보니 저항하고 전류는 어떤 관계가 있죠? 저항하고 전류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반비례 관계라고 얘기해야겠죠? 반비례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저항값이 줄어들면 전류값은 어떻게 된다? 늘어난다라는 거죠. 늘어난다라는 거죠. 즉 저항이 얼마나 줄었어요? 6에서 5로, 즉 6분의 5로 줄어들었죠. 그럼 전류값은 얼마나 늘어나야 돼요? 5분의 6으로 늘어나면 됩니다. 5분의 6으로. 그러니까 전류 I-를 구하면 반비례니까 6분의 5로 줄었잖아요. 6분의 5로 줄었으니까 반비례니까 전류 I-는 반대로 얘기하면 반비례니까 5분의 6이 되는 겁니다. I 반비례니까. 그렇죠. 이게 뒤집어지는 거 아시죠? 이게 식을 이렇게 바뀌어 가는 거 이걸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이 계시다면은 분수에다가 분수, 즉 분수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5분의 6에다가 분의 1이잖아요. 이걸 뒤집어 역수라는 거죠. 뒤집어 주는 건데 분수에다가 여기다 5 곱하고 여기다 5 곱했다라고 보면 약분돼서 없어지니까 6분의 5가 되는 거죠. 그런 개념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개념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6분의 5니까 뒤집어주면 5분의 6이 되겠죠. 이해하시죠? 5분의 6배가 됩니다. 따라서 처음에 전류가 얼마예요? 처음에 전류가 10A였고 거기에 5분의 6으로 증가하게 되니까 증가된 전류는 얼마가 흐른다?
12A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얘가 떨어지니까 얘가 증가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 두 개는 절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증가하지도 않았고 같고 감소했으니까.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죠. 둘 중에 하나. 그렇죠? 50%가 되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간다면. 그럼 이건 될 확률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계산 안 해봐도 이것만 알아도 이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전압을 구하고 여기서 이제 전압을 구한 거죠. 합성 저항을 구해서 그 전압으로 저항을 나눠주고 해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린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비례하는구나 반비례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면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이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음의 법칙 아시죠? 키르요프의 법칙, 오음의 법칙 이런 것들은 어려워서는 곤란하다. 가장 간단하고 쉬운 문제들이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는 무슨 문제다? 기본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기본에 충실하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문제들을 풀 수 있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뭐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것을 풀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단하게 나오는 것들 정확히 풀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자, 지금 이러한 회로가 있습니다. 이 37번 문제로 나와 있죠. 1-37번 문제라고 나와 있는 이 문제인데 이 문제는 여러분들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저항이 하나 더 있다라고 보면 이것은 우리가 이제 그 앞에서 배웠던 어떠한 회로하고 같습니다. 어떠한 회로하고. 그 회로가 무슨 회로죠? 저항이 하나 더 있다 그러면 이거 어떤 회로라 그러는데? 브릿지 회로죠? 브릿지 회로. 브릿지 회로입니다. 브릿지가 평행이 되려면 이쪽하고 이쪽의 곱이 같아야 되겠죠? 이렇게 곱한 거가 되겠죠? 또 이렇게 곱한 것이 되겠죠? 그 곱이 같아지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곱하니까 8이 되고 이렇게 곱하니까 얘가 뭐가 돼요? 뭐가 돼요? 2가 되죠. 그러니까 같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브릿지가 평형이다? 아니다. 브릿지가 평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전압과 이 부분에서의 전압의 차이가 틀려서 무엇가 존재한다? 전위차가 존재한다 라고 하는 거죠. 전위차가 존재한다. 자, 그러면 그 전위차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A점의 전위를 구하고 B점의 전위를 구해서 A점의 전위에서 B점의 전위를 빼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A점을 플러스로 보고 있고 B점을 마이너스로 보고 있기 때문에 A점의 전위에서 빼기 B점의 전위를 해줘야 됩니다. 전압 강화가 아닙니다. 전위입니다. 전위. 그래야 얘가 뭐가 돼요? 전위차가 됩니다. 그러면 A점의 전위는 전압 강화, 즉 전위라고 하는 개념은 전원 기전력이죠. 기전력에서 무엇을 빼준 거와 같으냐면 전압 강화를 빼주는 겁니다. 전압 강화를 빼줘야 돼요. 자, 우리는 이제 A점에 대한 전압 강화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회로를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보면 이런 회로가 보이죠? 이 부분의 회로를 보면 저항이 이렇게 직렬 연결되고 이렇게 6V가 있다라는 회로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기가 A점이 되죠. 자,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2입니다. 여기가 6입니다. 그렇다면은 A점에서 생기는 전압 강화는 얼마가 생길까요? 라고 하는 걸 우리는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떠한 법칙으로 구하죠? 어떠한 법칙으로 구해요? 자, 이거는 분압 법칙이라고 하는 거 배웠죠? 전압이 나눠 걸린다. 저항에 전압은 비례한다 라고 하는 분압 법칙 기억하시죠? 회로 옆으로 돌려놓고 보세요. 분압 법칙, 전압 분배 법칙입니다. 그런 생각이 먼저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전압은 전위이죠. 전압 강화 1 더하기 2분의 자기 거 남의 거 비례하니까 전압은 저항에 비례하니까 자기 거 전체 전압 얼마? 6V가 되죠. 따라서 이 값을 계산해니까 얼마예요? 약분되죠? 2죠. 2V만큼의 전압 강화가 생깁니다.
2V만큼의 전압 강화가 생기니까 6에 여기에 2V 전압 강화 떨어지면 여기는 몇 V가 돼요? 4V가 되는 거죠. VA점의 전위는 4V가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전압 강화가 2V 드롭이 되고 나머지가 A점의 전위가 되니까요. 자, 이 부분 이해되죠?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B점의 전위를 구해야 됩니다. 키르히오프의 전압 법칙은 이미 한 폐회로에서라고 단정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회로는 폐회로가 3개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폐회로는 지금 색칠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폐회로는 그냥 이렇게 커다랗게 보세요. 커다란 폐회로를 보면 그러면 6V는 4하고 2 사이에 전압이 분배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전압 강화가 얼마가 나타나느냐. 전압 분배 법칙을 적용하는 거죠. 4하고 2에다가 자기 거 4에다 전체 전압 6V를 해주니까. 요거는 전압이 얼마가 돼요? 4V가 전압 강화가 생깁니다. 4V에 대한 전압 강화가 생기면 여기는 몇 V가 돼요? 여기서 4V가 생기면 여기는 2V가 되겠죠. 왜? 4V만큼 드롭되고 나머지가 전위가 되니까. 그래서 여기 이걸 빼주면 얘가 얼마예요? 4V하고 2V니까 전압 강화는 플러스 2V가 되는 겁니다. 2V. 이해하시죠? 요걸 만약에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를 반대로 놓으면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된다면 그때는 마이너스 2V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위의 극성까지도 판단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여기에 대한 전위를 구하고 여기에 대한 전위를 구해서 그 전위, 여기와 여기의 전위차를 구하면 2V만큼의 전위차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구할 수가 있죠.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요. 그런데 여기에는 전압 분배 법칙이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 분명히 적용이 되고 전압 강화가 드롭되고 나면 나머지 부분이 전위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이해를 해야지만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브릿지가 불평형이 되었을 때는 이와 같이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전압의 방정식, 또 전류의 방정식을 세워서 각 부분에 흐르는 전류를 구할 수 있는 그것이 이제 회로망 해석 중에 우리가 이제 페로 해석법, 마디 해석법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되는데 그런 그 해석 방법은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이 문제는 이해하셨습니까? 자, 충분히 이해하셨죠? 예. 모르시면 안 돼요. 이해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전력에 관계되는 예제 기본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이거는 얘는 뭡니까? 얘는 지금 얘는 뒤집어져 있죠. 모가 되어 있습니다. 모가 되니까 컨덕턴스죠. 컨덕턴스입니다. 컨덕턴스. 그 컨덕턴스에서 GL 여기에서 소비되는 우리 전력을 구하라. 여기가 지금 4모, 여기가 지금 얼마야? 6모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흐르는 전류가 전류원입니다. 얘는 전압원이 아니라 이렇게 화살표로 되어 있는 것은 전압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전류를 공급하는 전원입니다. 그래서 전압을 공급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전류를 공급하기도 하죠. 요걸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대분항의 등가라든지 노튼의 등가라든지 이런 걸 이용하면 이걸 대분항의 등가를 하면 간단하게 해결을 해서 우리는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요. 지금 대분항의 등가를 배운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나중에 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풀 수가 있느냐? 그 등가회로를 안 하면 이런 부분이 되고요. 그 부분은 쉬워요. 여기서 전류가 10A가 흘러가면 여기서 전류가 어떻게 되죠? 1에 흘러가는 전류와 1에 흘러가는 전류로 나누어 걸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얘가 무슨 법칙이죠? 전류 분배 법칙이에요. 전류 분배 법칙인데 전류 I는 저항에는 반비례하죠. R분의 V니까. 그런데 저항의 역수를 컨덕턴스라고 하면 전류는 어떻게 되죠? 컨덕턴스에는 비례하는 것을 우리가 이식, 오음의 법칙을 가지고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해했죠? 오음의 법칙인데 I는 R분의 V인데 R분의 1이 G니까 I는 GV다. 요거 이해했습니까? 컨덕턴스니까. 그러면 여기에
여기 흐르는 6모에 흐르는 전류를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 전류는 그러면 얼마가 될까요? 4모하고 6모에 자기 거 6모죠. 비례하니까 전체 전류 10이 되니까 얼마가 흘러요? 6A가 흐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전력을 구하라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전력 P는 I 자승의 R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컨덕턴스로 나타내면 I 자승의 G분의 1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 저항의 역수니까. 따라서 I 자승이 6A가 흘렀죠? 여기 지금 6A 흘렀잖아요. 그 컨덕턴스가 얼마예요? 6이죠. 6이에요. 6의 역수예요. 따라서 이거 계산기 눌러보면 얼마 나와요? 6이 나오죠. 그러니까 전력은 6W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해되겠습니까? 6이 되는 이유? I 자승 R이에요. 근데 I 자승 G 분의 1로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대분항의 등가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면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만 지금은 그냥 이렇게 구하는 게 기본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역수의 개념, R에 대한 역수의 개념 이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이렇게 역수의 개념을 적용하니까 전류는 어떻게 된다? 비례한다는 거죠. 컨덕터, 즉 저항에는 반비례하고 컨덕터에는 비례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정리가 되겠죠? 항상 정리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모르는 이론은 없어요. 이미 다 배웠던 이론을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근데 실제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은 굉장히 어렵고 까다로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응용되는 식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사실은 문제 난이도만 보면, 난이도 자체로만 보면 이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푼다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기본 문제입니다. 자, 여기도 한번 보세요. 전력을 구하는 건데 이 문제에서도 전력을 구하는 겁니다. 자, 전력을 구하는 건데 어떻게 되어 있죠? 4ohm에서 R4군요. R4 8ohm에서 여기네요. 여기서 소비되는 전력을 구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구할 수 있으면 I 자승 R로 구하면 됩니다. 근데 전류를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요 전류 구해야 되겠죠. 요 전류가 둘로 나눠 걸리니까. 그러면 요 전류 구하려면 여기서도 둘로 나누어 걸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 전류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누고 다시 요 전류를 또 나누고 번거롭습니다. 여러 번 나누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좀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쭉 커니 병렬입니다. 쭉 커니 병렬. 쭉 커니 이렇게 병렬로 된 회로라고 한다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어떻게 된다? 일정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2ohm에 걸리는 전압이나 4ohm에 걸리는 전압이나 8ohm에 걸리는 전압은 어떻다? 다 같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겁니다. 그렇다면 요 회로를 어떻게 바꾸느냐? 요렇게 2ohm이 하나 있고 요 세 개가 병렬 연결된 걸 하나를 요렇게 둡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압이 얼마가 있는 거예요? 12V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즉 여기 2가 되고요. 여기 12V가 있으면 요거는 요 세 개의 저항을 합성한 겁니다. 병렬이죠. 병렬이니까 합성하면 얼마예요?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분의 1이죠. 얘가 됩니다. 자, 이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이러한 저항값을 계산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야 됩니다. 왜? 계산기 가지고 그냥 계산하시면 충분히 계산이 된다 그랬죠. 이해하시죠? 계산기 분수를 이용해서도 되고요. 분수를 눌러도 되죠. 또는 분의 1이니까요. 가로 열고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이 되겠죠. 전체 분의 1입니다. 뭐 이렇게 해도 가능합니다. 역수니까요. 그러니까 7분의 8이라고 하는 저항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저항의 합성 저항을 구하니까 7분의 8이다. 7분의 8이다. 그럼 전압은 보세요. 요게 7분의 8이고 요게 2고 여기 12V라면
우리가 7분의 8에 걸리는 전압이 다 동일하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걸리는 전압,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되겠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고 그 전압은 다 동일합니다.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려고 하면 여기 요 사이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하는 거는 무엇을 구해야 돼요? 전압 분배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해서 구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겠죠. 전압 분배 법칙을 적용하면 비례니까 7분의 8이니까 자기 거예요? 7분의 8에 전체 전압이 얼마예요? 전체 전압이 12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얘가 여기 요 점에 걸리는 전압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걸리는 전압. 이해되시겠죠? 요걸 계산기를 눌러요. 계산기 누르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분수 누르고요. 다시 분수 누르고요. 8 밑에 7 누르시면 되겠죠. 키 밑으로 내렸어요. 다시 밑으로 내리고요. 2 더하기 누르시고요. 분수 누르시고요. 다음에 8 밑으로 7 이렇게 하면 똑같이 눌러지겠죠. 옆으로 화살표 누르고요. 다시 누르고요. 곱하기 누른 다음에 전체 전압이 12입니다. 그러면 식을 세웠죠. 는 눌러보세요. 11분의 48 즉 숫자로 바꿔보니까 4.37 36 4.36 뭐 이렇게 나오네요. 4.36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여기서 소비되는 전력은 어떻게 계산하죠? 그러므로 전력 P는 R분의 V제곱이다. 전압이 4.36의 제곱이에요. 4.36의 제곱에 저항은 얼마죠? 8입니다. 계산하시면 되겠죠. 즉 4.36의 제곱을 뭘로 나눠줘요? 8로 나눠주겠죠. 자, 이건 기본적으로 계산기 누르는 거니까 제가 뭐 특별하게 어떻게 누른다 이렇게 얘기 안 해드려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사칙 연산은 하실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2.37V, 와트, 2.37와트가 우리가 이제 전력이 되겠죠. 2.37, 2.38 요게 우리가 구하는 전력이 됩니다. 자, 여기서도 전력의 기본식은 우리가 알고 있죠. R분의 V제곱이라고 하는 식을 알고 있죠. 물론 여기서 전류 I자승 R로도 구할 수가 있지만 전류를 구하는 것이 까다롭고 힘들기 때문에 차라리 이 부분에 대한 합성저항을 구해서 전압분배 법칙을 적용해서 걸리는 전압을 구해가지고 저항분의 전압의 제곱으로서 전력을 구하는 이런 방법이 훨씬 더 쉽다. 물론 이제 이러한 회로망은 나중에 우리가 이제 회로망 해석이라고 하는 걸 배우게 됩니다. 대본항의 정리, 노튼 정리, 밀만 정리 뭐 이런 것이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공부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쉽게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고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이런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지금 기본적인 식만 들어갔죠. 전압분배 법칙 들어갔고 합성저항 구하는 거 들어갔고 전력의 공식 기본적인 식입니다. 이런 정도만 여러분들이 소화를 하면 문제는 상당히 잘 푸시는 겁니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정리가 되죠? 또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이 문제 한번 다시 봅시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건 회로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기 이러한 회로에서 이게 이제 전원의 회로죠. 이 막대기가 길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이 플러스죠. 여기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죠. 여기가 플러스죠. 전류가 이 방향입니다. 그래서 전류를 이렇게 방향을 정해 놓은 겁니다. 지금 이 방향이 그렇게 정해 놓은 거예요. 그랬을 때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 만약에 전류가 이거하고 반대 방향에 흐른다라고 하면 전류는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반대 방향이 아니면 플러스가 붙습니다. 이때 잘 보세요.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면 전압이 더해집니까? 빼집니까? 이게 건전지로 연결한 형태를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죠. 이게.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다시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 이렇게 연결한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연결했어요. 그러면 여기가 1.5V, 1.5V면 얘는 전체 몇 볼트가 되죠? 몇 볼트가 되죠?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죠. 쭉 연결해 보면 3V가 되는 거죠.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요? 요 50하고 요 70하고 더해지니까 전체 전압은 두 개가 더해질 수가 있죠.
50 더하기 70이 전압이 됩니다. 저항은 3하고 2가 이렇게 회로를 보니까 직렬 연결되어 있죠. 3하고 2하고 이게 이제 뭐예요? 전류 I가 됩니다. 이 식은 I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R분의 V라는 식에다가 그대로 대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압이 더해져 있고 저항이 직렬이고 그렇게 계산하니까 얘가 5분의 얼마죠? 5분의 얼마죠? 5분의 120이 되나요? 120. 이렇게 잠깐만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기호를 잘못 봤네요. 이렇게 되면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를 잠깐 한번 다시 봐야겠네요. 제가 눈이 나쁘다 보니까 잘 안 보여요. 이렇게 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네요. 뒤집어져 있네요. 자, 이거는 뒤집어진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 요게 이제 반대로 된 거죠? 그럼 빼기가 되는 겁니다. 빼기가 되는 겁니다. 자, 뒤집어진 거네요. 여기 이렇게 보니까. 네? 이게 다 계획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 전류 방향을 한번 보세요.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흘러가겠죠. 여기가 70이고 여기가 50이니까 전류가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럼 전류 방향이 반대가 되죠. 그럴 때는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요거 플러스는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죠? 반대가 되면 여기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기준을 어떻게 잡았어요? 아까는 여기를 기준으로 잡았죠? 그래서 이렇게 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를 기준으로 잡으면 이 방향의 전류가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여기가 어떻게 돼요? 3 더하기 2분의 이게 50에 마이너스 70이 되는 겁니다. 왜? 이거를 기준으로 하면은 얘는 이쪽에 반대잖아요. 플러스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7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되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5분의 얼마?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4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는 얘를 애초부터 플러스라고 해서 얘를 기준으로 봅니다. 얘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이때는 어떻게 돼요? 전류 I는 3 더하기 2분의 70의 마이너스 50이죠. 그러니까 얘가 기준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보면 얘는 얼마에 4인데 그럼 그 전류는 이 전류하고 지금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4다. 이거에 지금 반대 방향이니까. 반대 방향의 전류를 구한 거죠. 요게 반대니까 그러므로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니까.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 방향을 어떤 방향을 잡느냐. 그러니까 기준을 얘를 기준으로 잡느냐 또는 얘 반대 방향을 기준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부호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하기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건 간단한 겁니다.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해해야 될 게 요거부터 이해가 돼야 되는 겁니다. 정리가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그 공부를 하면서 이 흐르는 전류의 흐름에 대한 마이너스 전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의미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마이너스에 대한 의미는 실제로 전류가 마이너스로 흐르는 게 아니라 똑같은 크기지만 전류가 그 기준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준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간다. 그것이 마이너스다. 그것이 마이너스다. 이해하시겠죠? 기준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마이너스라고 한다. 그 다음, 여기 다음 문제를 한번 볼까요? 이 문제는 우리가 이제 그 공부를 하면서 가장 많이 푸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음의 법칙과 키르호프의 법칙을 갖다가 설명할 때에 제일 많이 인용을 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전류가 분배되는 거죠. 합성 저항도 구해야 되죠. 그래서 실제 2오음의 저항에 흐르는 요 전류, I1의 전류를 한번 구해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류를 구해서 여기서 뭐 해야 된다? 전류 분배 법칙을 적용해서 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류 분배 법칙 I1이라고 하는 이 전류는 어떻게 구해요? 3하고 2하고 3이라고 먼저 적어야 되겠죠. 자, I1이라고 하는 것은 2하고 3이죠. 2하고 3, 2하고 3.
비례 반비례입니까? 전류는 저항의 비례 반비례입니까? 전류는 저항의 반비례하죠. I는 R분의 V니까 반비례하죠. 반비례하니까 아직 제가 이 얘기 비례 반비례를 모른다라고 하면 빨리 질문하세요. 그래야 다시 추가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반비례니까 요쪽이니까 요거 올라가죠. 전체 전류 I가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전체 전류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 이 문제에 대한 키포인트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200V의 전압을 가했을 때에 여기 흐르는 전체 전류는 얼마냐 라고 하면 합성 저항을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한 합성 저항을 구하는 겁니다. 합성 저항을 구하면 요게 2.8이죠? 직렬이잖아요. 2.8이 직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죠? 2하고 3이 병렬 연결되어 있죠. 병렬 연결. 2 더하기 3에 2 곱하기 3입니다. 그래서 1.2가 되니까 얘가 얼마죠? 4ohm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전류 I를 구하게 되면 I는 어떻게 돼요? 4분의 200V가 주어져 있어요. 200V는 어디 있어요? 이렇게 가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얼마죠? 얼마죠? 50A가 흐른다. 따라서 여기다 50을 넣는 거죠. 여기다가 50을 넣고 계산기 눌러보면 됩니다. 50을 넣고 계산기 눌러보면 얼마가 나옵니까? 30이 나오는 거죠. 30A. 그게 답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건 계산하셔야 돼요. 이런 그 예, 즉 여기에는 이제 전류 분배 법칙의 예, 합성 저항의 예, 오음의 법칙의 예가 들어가 있죠. 이런 예가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비례하는 관계, 반비례하는 관계만 알면 이 전압 분배 법칙, 전류 분배 법칙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게 되는데 너무나 쉽게 간단하게 가는데요. 만약에 그러한 사항, 비례하니 반비례하니를 모른다면 이거는 머리가 아프죠. 실제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려면 여기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구해서 그렇죠? 전압을 알면 어떻게 해요? R분의 V.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구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합성장을 구해보니까 1.2예요. 여기에 1.2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2니까 그래서 이 전류를 구해보니까 1.2에다가 2.8을 더해서 전류를 구해보니까 얼마가 흘렀어요? 50A가 흘렀어요. 50A가 흐르니까 여기 50A 흘러요? 그렇죠? 전류 분배 법칙은 몰라요. 모른다면 그럼 여기는 50A 흘러서 여기도 요거 두 개 합쳐서도 얼마예요? 50A가 흐르는 거예요. 50A가 흐르니까 그 50A에다가 1.2의 저항을 곱하면 전위가 나오겠죠. 전위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전위를 구한 다음에 전위분의 그 이 저항분의 전위. 즉 1.2에다가 50A 흐르니까 얼마예요? 60V가 된단 말이에요. 60V. 60V가 되면 60을 저항으로 나눠서 30A라고 하는 이런 전류를 구하는 거죠. 이거는 문제를 하나하나 다 그냥 법칙을 적용하지 않고 합성저항 구하고 전위 구하고 막 이런 식으로 계산해야 되고 이거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간단히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한다? 기본 개념인 이 전압분배 법칙, 전류분배 법칙, 오음의 법칙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게 기본이에요. 이거. 여기서 전류가 나눠간다. 여기서도 전류가 나눠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고 이 전류 들어오고 이 전류 들어오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그러한 관계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다음 문제는 이거 여기 있는 거 이걸 잡아다가 쭉 펴버리면 무슨 회로가 됩니까? 펴버리면 이런 회로가 되겠죠. 여기는 펴지겠죠. 여기를 이쪽으로 넘기는 거예요.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저항이 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없는 거예요. 요선과 요선은 없는 거예요. 이게 없다고 보면 지금 있는 선은 어떻게 돼 있어요? 있는 선은 이렇게 되겠죠. 이게 무슨 회로입니까? 이게 무슨 회로죠? 펴버리면 무슨 회로가 돼요? 브릿지 회로가 되는 거죠. 자, 여기도 R이고 여기도 R입니다. 그러면 요거 곱하기 요거는 4R, 요거 곱하기 요거는 4R이 되겠죠. 자, 브릿지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평형 상태입니다. 지금 이걸 딱 펴보니까 브릿지 회로고 브릿지가 어떤 상태다?
평형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브릿지는 평형 상태다. 그러니까 요 3은 필요가 없는 거죠. 요 3은 평형 상태가 되면 필요 없는 것이 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합성 저항을 구하라 그러면 요게 몇 R이죠? 직렬 연결이 되죠. 요게 몇 R이죠? 직렬 연결되죠. 2R 더하기 R하고 2R 더하기 R이 직렬 연결. 그러니까 여기 3R이 되겠죠? 여기도 3R이 되겠죠? 즉 이거 더하기 이거가 직렬 연결, 이거 더하기 이거가 직렬 연결이니까 요렇게 직렬, 요렇게 직렬이 되니까 3R, 3R이 돼요. 그 3R이 병렬 연결된 거죠. 3R 더하기 3R분의 3R 곱하기 3R이 되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6R이 되고 이거는 3, 3은 9R 제곱이 되죠. 제곱하고 R하고 하나 없어지니까 6분의 9R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6분의 9R은 얘는 얼마예요? 얘는 약분해 보세요. 얘는 3이 되고 얘는 2가 되죠. 그러니까 2분의 3R 이렇게 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이거는 브릿지 평형을 이용하면 브릿지 평형에 의해서 합성저항을 구할 수가 있다. 가운데 브릿지 부분에 있는 저항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관계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브릿지 회로라고 하는 것을 먼저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그 내용이죠. 그러니까 브릿지 회로도 이거는 직류 회로에서 지금 브릿지 다루지만 나중에 배우면 교류 회로에서도 브릿지를 다루게 됩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됩니까? 자, 계속해서 2장 정연파 교류. 정연파라고 하는 말은 사인파를 얘기하고요. 교류, alternating current, 즉 AC를 얘기하죠. 교번하는 전류입니다. 교번. 교류라고 하는 것은 교번을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교류를 왜 정연파 교류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 관계가 이 교류의 발생 부분인데 왜 여기에 정연파가 붙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 발전기 이론에서 우리는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발전기 이론을 설명을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교류 발전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직류 발전기도 마찬가지고요. 발전기의 원리입니다. 발전기에는 이렇게 자극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영구 자석이 아니라 발전기는 무슨 자석을 쓰죠? 전자석을 씁니다. 전자석에서 N극을 계속 유지해 줘야 돼요. S극을 계속 유지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N극과 S극을 만들려면 여기다가 코일을 감아 줘야 돼요. 코일을 감아서 전류를 흘려 줘야 되죠. 이렇게 코일을 감아서 전류를 흘려 주는데 그 전류는 직류여야 됩니다. 직류. 교류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전자석을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생긴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계자라고 해요. 필드 마그네틱이라고 그래요. 계자. 이 계자는 자극입니다. 자극.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그 회전자가 있습니다. 회전자. 그러니까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필드 마그네틱이 이렇게 있어요. 필드 마그네틱이 이렇게 있고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그려보는 거예요. 요 안에는 원통형의 회전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요 안에 원통형 회전자가 있는 거예요. 그 회전자는 원기둥이고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그래서 축이 있어서 이 원기둥의 축을 외부에서 돌려줍니다. 이걸 축을 외부에서 돌려주는데 그 돌려주는 게 뭐냐면 뭐 수차 발전기 같으면은 수차, 터빈 발전기는 이제 그 화력 발전은 터빈 뭐 이런 것들이 돼요. 엔진 발전기 같으면 뭐 내연력 기관 뭐 이런 것들이 얘가 돌려줍니다. 돌려주는데 그 돌려주는 이 부분에 요 안에 이렇게 도체들이 들어 있어요. 여기에 도체들이 여러 개가 쭉 들어 있어요. 얘를 갖다 우리는 전기자 도체라고 그래요. 도체가 이 안에 다 들어 있어요. 안에 들어 있는 도체를 회전시키는 겁니다. 회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전력을 뽑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N극이 되고 S극이 되고 도체가 회전한다. 이게 회전하는 이 부분을 아마추어라 그럽니다. 아마추어. 전기자. 근데 여기에 이제 도체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도체 한 쌍 들어가서 돌아서 나오는 도체 한 쌍만 보는 거예요. 그 도체 한 쌍만 본 게 바로 요 그림입니다. 도체 한 쌍만 본 게 요 그림이에요. 이해하셨죠? 요 그림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도체 한 쌍을 보면 얘가 지금 회전 방향을 이렇게 잡았는데요. 이 방향으로 회전을 시켰습니다. 회전시키는데 속도를
오메가 라디안 퍼 세크의 속도로 회전시켰다라고 해요. 요건 이제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2파이의 60분의 n입니다. 2파이 n. 즉 속도가 초당 회전수로 나타내면 2파이의 n 만큼의 초당 회전수로 회전시키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뭐가 되느냐? RPS가 돼요. RPS. 초당 회전수가 되죠. 초당 회전수에다가 요거 2파이를 곱해주는 겁니다. 그게 오메가가 되죠. 회전수, 요거는 회전수예요. n이 회전수입니다. 그래서 회전하는 거에 2파이 곱한 만큼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각속도라고 하는데 조금 이따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쨌든 회전을 시킵니다. 회전을 시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여기에 이제 이렇게 n극에서 s극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어 있겠죠. 자기장이 쭉 형성되어 있는데 도체가 회전하면서 자기장을 어떻게 하느냐? 쇄교합니다. 끊게 된다는 거죠. 쇄교한다라고 하는 것은 끊는다라는 말입니다. 자속을 끊어요. 어떻게 끊느냐? 직각으로 끊게 됩니다. 사실은 직각이 아닌데 직각으로 끊는 것을 쇄교한다고 그래요. 직각으로 끊으면서 자속을 도체가 끊으면 거기에는 무엇이 만들어진다? 기전력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전력.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자유도 법칙에 의해서 기전력이 만들어진다. 자속을 끊어서 전자유도 법칙에 의해서 기전력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자유도 법칙에 의한 기전력. 자, 여기는 이제 무슨 법칙이 작용한다? 전자유도 법칙. 요게 이제 자속과 도체가 만나면 전기가 만들어진다.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전자유도 법칙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배웁니다만은 어쨌든 기억하세요. 전자유도 법칙은 자속이 지나가는데 그 자속을 도체가 끊어버리면 그 도체에는 뭐가 생긴다? 기전력이 만들어진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영상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전자유도 법칙에 대한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뭐냐? 지금 잘 보세요. 요거는 코일입니다. 코일이고요. 여기는 지금 자속이 없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검유계, 갈바로메타라고 하는 거예요. 검유계입니다. 검유계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막대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할 거예요. 즉 막대 자석을 밀어 넣는다라고 하는 것은 코일에 N극의 자석을 강제로 집어넣는 거니까 코일과 자석이 어떻게 됐다? 쇄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빼면 다시 자석이 감소하게 되겠죠. 증가됐다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빼면 반대 방향의 전류가 흐를 겁니다. 그래서 넣을 때는 오른쪽으로 간다면 뺄 때는 왼쪽으로 갈 겁니다. 반대로 넣을 때 왼쪽으로 간다면 뺄 때는 오른쪽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막대 자석을 넣었다 뺐다 했을 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막대 자석을 넣을 때 뺄 때에 대한 얘기인데 넣으면 어느 쪽으로 움직이든지 움직일 거고 빼면 반대 방향으로 갈 건데 여기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막대 자석을 넣었다 뺐다 했을 때 이 갈바로메타의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전자유도 법칙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영상을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실험 영상입니다. 빠르게 넣었다 뺐다 하죠. 그럼 이게 빠르게 왔다 갔다 합니다. 천천히 넣었다 뺐다 할 겁니다. 천천히 넣었다 뺐다 해도 천천히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이제 기전력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는 발전기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얘가 바로 뭐예요? 전자유도 법칙입니다. 자, 전자유도 법칙에 대해서 이해하셨습니까? 자, 현재 보는 것은 이제 발전기의 원리를 나타내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N극이 있고 S극이 있었죠? 거기에 이제 안에 회전자가 돌게 됩니다. 돌게 되면 기전력이 만들어지는데 그 원리가 지금 이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조금 전에 실험 영상 보셨죠? N극을 밀어넣고 빼고 했을 때 이 갈바노메타가 움직이는 걸 우리가 봤죠. 이 원리를 그대로 이용해서 발전기가 만들어진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교류 발전기를 얘기합니다. 교류 발전기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회전자가 되겠죠. 도체가 될 거고요. 아마추어라고 하는 게 회전자입니다. 회전자에는 A, B, C, D의 지금 회전자 축이 있는데 실제 만드는 것은 A에서 B까지 만들어지게 되겠죠. 요 손잡이로 돌려주는 거예요. C에서 D까지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만들어져서 요 선 두 도선을 타고 밖으로 인출이 되는 거예요. 인출이 될 때 맨 앞에 달려있던 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슬립 링이라고 하는 거죠. 요게 슬립 링.
슬립 링을 통해서 계속 보세요. 계속 연결이 돼 있죠. 여기는 계속 돌들에도 같은 데 연결돼 있죠. 얘도 안에 연결된 게 돌들에도 같은 데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이건 브러쉬입니다. 그러니까 슬립 링과 브러쉬를 통해서 전류가 한쪽 방향으로 또 한쪽 방향으로 흐르죠. 그러니까 교류는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전류가. 계속 보세요. 자속을 지나가는 자속을 아마추어가 회전하면서 끊게 되죠. 끊고 지나가고 여기서도 CD가 끊고 이쪽에는 반대로 끊죠. 그러니까 전류가 왔다 갔다 이렇게 교번하는 거죠. 이게 교류입니다.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이 아니라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이해하시겠죠? 교류가 만들어지는 관계를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도체가 이제 이게 회전을 할 거예요. 그러면 정연파가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이와 같은 상태에서는 기전력이 만들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얘가 회전을 해서 쇠교하고 들어갑니다. 지금 이 상태죠. 쇠교하고 끊고 들어가면서 얘가 이렇게 기전력이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체가 이 지점에 올 때가 가장 많이 올라갑니다. 지금 이때 가장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피크가 되겠죠. 그러다가 또 떨어지겠죠. 이 도체가 밑으로 내려가며 이게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자, 회전 계속하죠. 회전하면 회전합니다. 계속 내려가죠.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직으로 쓸 때 그때가 바로 지금 깜빡이는 지점이 될 거예요. 수직으로 딱 쓰면 오케이. 여기가 됩니다. 이게 지금 반사이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반사이클. 다시 회전하면 반대 방향. 이번엔 극성이 바뀌었죠. N극하고 S극하고 극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내려갑니다. 반대 방향. 반대 방향으로 내려가죠. 반대 방향으로 내려갔다가 역시 지금 이때가 최고조가 되겠죠.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에 최고조가 될 거고 다시 위로 올라가게 되면 도체가 위로 올라가게 될 거예요. 위로 올라가게 되면 또 점점점 마이너스 이게 줄어들게 되죠. 여기서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0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 바퀴 돌았어요. 이게 원 사이클이에요. 한 바퀴 회전하니까 이와 같은 사이클이 하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실험 영상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발전기가 만들어지는가를 이해를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아까 여기 있는 게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만들어내는 기전력이 이와 같은 기전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영상을 통해서 보셨습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이건 이제 얘가 정연파가 되는 거, 얘가 정연파가 돼 있죠. 왜 정연파? 그럼 이게 반원파도 아니고 뭐 원파도 아니고 이거 뭐 왜 정연파라고 합니까? 라고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를 우리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왜 정연파라고 하는가? 정연파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자, 그 이유는 바로 이 그림을 통해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